안녕하십니까? 생명의 기원에 담긴 깊고 놀라운 비밀을 탐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생각의 씨앗을 심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일깨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인류 지성사의 가장 큰 핵을 그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다윈은 위대한 저서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 즉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생명의 거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윈 자신조차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적이고 폭발적인 사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었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란 지질학적으로 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동물의 기본 설계도, 즉 문이 갑자기 출현한 현상을 말합니다. 생물학에서 문이란 동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 중 하나로 각기 다른 몸의 구조와 기관의 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처럼 척추와 같은 내부 골격을 중심으로 몸이 구성된 척삭동물문이 있습니다. 반면 곤충이나 개, 그리고 고대의 삼엽충처럼 단단한 외골격이 몸을 감싸고 있는 절지동물문도 있습니다. 이 둘은 건축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설계도를 가진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수십 개의 동물 설계도들이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을 집필할 당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때문에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의 역사는 거대한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줄기가 서서히 가지를 쳐나가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무의 가장 아래쪽에는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그리고 맨 위쪽 가지에는 복잡한 동식물이 위치하는 그림이죠. 이 나무 그림이 성립하려면 가지와 가지를 연결하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 즉 잃어버린 고리들이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 화석 기록은 다윈의 생명의 나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나 각각의 나무들이 독립적으로 심겨진 과수원처럼 다양한 동물들이 캄브리아기 이전 지층에 그 어떤 조상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윈이 예측했던 점진적인 변화의 증거, 즉 조상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다윈에게 있어 심각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캄브리아기 지층 이전에 이 동물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화석이 풍부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는 만족스러운 답을 할 수 없다. 다윈은 수많은 현대의 추종자들과는 달리 매우 정직하고 겸손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처럼 자신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심지어 사악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혹은 사악한 사람일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달랐습니다. 그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나의 견해에 대한 유효한 반론으로 진지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명석했던 다윈은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희망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화석 기록이 마치 여기저기 찢겨나간 불완전한 역사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캄브리아기 동물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빠져 있지만 미래의 고생물학자들이 전 세계의 성캄브리아기 지층을 더 열심히 탐사한다면 언젠가는 그 잃어버린 페이지들, 즉 조상 화석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가설은 훗날 인공물 가설로 알려지게 됩니다. 즉, 조상 화석의 부재는 실제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탐사나 화석 보존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인공물이라는 주장이었죠. 예를 들어 조상 동물들이 너무 작거나 몸이 연약해서 화석으로 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희망과는 달리 그 후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화석 발견들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09년 캐나다 로키 산맥의 버제스 세일 지역에서 고생물학자 찰스 월컷은 고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이뤄냅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형태의 캄브리아기 동물 화석들을 무더기로 발굴했습니다. 눈이 5개 달린 오파비니아, 단단한 가시로 뒤덮인 위왁시아, 아름다운 레이스계 마렐라 등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다윈 시대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폭발적인 사건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조상의 흔적 없이 갑자기 출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화석의 미스터리는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84년 중국 인난성의 청장 지역에서 버제스 세일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화석 보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의 화석들은 보존 상태가 너무나도 정교해서 동물의 부드러운 조직까지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새로운 동물들의 종류는 버제스 세일보다도 많았고 대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타임지는 이 발견을 진화의 빅뱅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한 고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더 빨라져야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기를 멈출 것인가. 더욱 결정적인 발견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난 지층 바로 아래, 즉 성캄브리아기 말기 지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도우샨투오층에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해면동물의 배아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다윈의 인공물 가설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만약 성캄브리아기 지층이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고 부드러운 배아 조직을 보존할 능력이 있었다면 왜 그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골격을 가졌을 캄브리아기 동물들의 조상 화석은 단 하나도 보존하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주류 고생물학자들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화석 기록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긴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잃어버린 화석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다윈의 이론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석 기록의 문제를 넘어
우리는 더욱 근본적이고 심오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세기 중반, 인류는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고, 곧이어 프랜시스 크릭은 DNA 내부의 화학 염기들이 마치 컴퓨터 코드의 0과 1 또는 언어의 알파벳처럼 작동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서열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생명 현상의 중심에 물질 자체가 아닌 정보와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엔지니어는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는 제조 공장으로 전송되어 기계를 움직이고 비행기 날개의 리벳을 정확한 위치에 박는 것과 같은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DNA에 담긴 디지털 정보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으로 전달되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과 분자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은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캄브리아기에 삼엽충과 같은 새로운 동물이 출현했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생물체가 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동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양의 새로운 유전 정보, 즉 새로운 DNA 코드가 폭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막대한 양의 새로운 정보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신다윈주의 이론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무작위로 바꾼다면 과연 더 뛰어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망가져버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무작위적인 변경은 거의 예외 없이 기존의 정보를 파괴할 뿐 새로운 기능적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수학적인 필연입니다.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알파벳 조합의 수보다 아무 의미 없는 조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1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단어 하나당 의미 없는 조합은 무려 100조 개에 달합니다. 이 원리를 생명정보의 기원에 적용해 봅시다. 저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전거 자물쇠 비유를 사용합니다. 다이얼이 4개 있고 각 다이얼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는 자물쇠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조합의 수는 총 1만 개입니다. 도둑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무작위로 다이얼을 돌린다면 언젠가는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이얼이 10개인 자물쇠라면 어떨까요? 가능한 조합의 수는 100억 개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도둑이 평생을 바쳐 조합을 시도해도 자물쇠를 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즉, 무작위적인 탐색으로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생명체가 새로운 단백질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유전 정보를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를 통해 찾는 과정은 이 10개짜리 자물쇠를 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평균적인 길이의 기능성 단백질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 조합을 찾을 확률은 약 10의 77제곱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가 10의 65제곱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희박한 확률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 전체 약 3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했던 모든 유기체가 매 순간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탐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광활한 조합의 공간에서 단 하나의 기능성 단백질을 찾아낼 확률은 여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같은 사건에서 나타난 막대한 양의 새로운 유전 정보를 생성하는데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주류 진화 생물학자들조차 신다윈주의 이론이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진화 이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만약 기존의 유물론적 진화론이 생명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윈 자신이 사용했던 과학적 추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원인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과거의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법을 정보의 기원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한결같고 반복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코드나 언어와 같은 기능적 정보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 책 속의 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코드,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정보는 그것을 추적해 올라가면 항상 어디에 도달합니까? 그것은 우연한 물질적 과정이 아니라 바로 지성, 즉 지적인 행위자의 정신활동에 도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복잡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함의는 심오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지적인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세포 안에 담긴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명 현상의 핵심에 존재하는 이 막대한 디지털 정보는 지적인 존재가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설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지적 설계로는 생명과 우주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정보의 특징들이 지적인 원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단순히 새로운 동물의 출현이 아니라 새로운 생물학적 정보의 폭발이었습니다. 유전 정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 계층적으로 조직된 정보 처리 시스템 등 생명체는 모든 수준에서 지적 설계의 명백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주류 과학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들의 비판은 종종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저명한 한 고생물학자는 캄브리아기 동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재배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전자 네트워크를 재배선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코드의 정교하고 조화로운 변경을 요구하는, 즉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그는 정보의 기원이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 질문을 다른 정보의 문제로 떠넘겼을 뿐입니다. 오늘날 진화 생물학은 중요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외면당하거나 순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단순히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우리의 세계관, 즉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실제는 오직 물질적인 원인들로만 설명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새겨진 디지털 코드처럼 증거 자체가 지성을 가진 설계자, 창조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가?
지적 설계론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 주장이 아니라 다윈 자신의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는 과학적 가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생명에 내재된 정보의 기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바로 지적인 설계자입니다. 물론 이 설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과학을 넘어선 형이상학적, 신학적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목적과 계획을 가진 지성의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의 미세 조정에서부터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 DNA 코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한 위대한 지성,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진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결국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